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새벽 4시 30분 리젠트 백화점 뒷골목에 울려 퍼진 다급한 외침이었어요. 73세 김순희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30년 넘게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순이는 백화점 직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왜요? 저는 그냥 폐지 주우러 온 건데요. 순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50년 넘게 사투리를 써온 탓에 표준어가 어색했지만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 고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백화점 주변이 이상하게 분주했어요. 평소라면 새벽 시간에 조용했을 텐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보였고 낯선 대형 트럭 한 대가 백화점 직원 출입구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은 순이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젊은 직원은 평소 순이를 자주 봐왔던 터라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백화점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오세요. 그럼 내일 올게요. 순이는 아쉬워하면서도 순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오랜 생활고가 길러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몰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이는 골목 모퉁이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40여 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살아온 그녀의 직감이 뭔가 수상하다고 속삭였어요. 백화점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트럭 운전사와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지? 순이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생계를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서 폐지를 주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새벽 목격한 장면은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녀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말이에요. 순이는 손수레를 끌고 다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와 고철, 빈 병을 줍는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우가 순이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2시 순이의 단칸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순이는 놀라서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형사 2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후반의 베테랑 형사 장민호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 김태준이었습니다. 김순희 씨 맞으시죠? 절도 혐의로 동행 수사해야 합니다. 절도?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평생 남의 것에 손 한 번 댄 적 없는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형사들은 순이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조사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장민호 형사가 책상 위에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명품 핸드백 2개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들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리젠트 백화점에서 이 가방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CCTV에 할머니가 백화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폐지 주우러 간 건데요. 그런 비싼 가방은 본 적도 없어요. 김태준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순이에게 보여줬어요. CCTV 영상 속에서 순이가 백화점 뒷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할머니 맞죠? 맞아요. 하지만 저는 폐지만 주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리젠트 백화점 보안팀장 박철수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에는 미묘한 냉소가 걸려 있었어요. 형사님들, 이 할머니가 범인이 확실합니다. 우리 백화점 직원이 새벽에 수상한 할머니가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박철수는 순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가방들을 어디에 숨겨놨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가방 본 적 없다니까요. 순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CCTV를 보면 할머니가 백화점 주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명백한 사전 답사죠. 그리고 가방이 사라진 시간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장민호 형사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순이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이 맞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영상 속 시간과 실제로 자신이 그곳에 있던 시간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형사님, 저는 새벽 4시 30분쯤에 거기 갔어요. 그런데 이 영상은 4시 25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5분 차이가 뭐 그리 중요해요? 박철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차피 할머니가 그 시간대에 현장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김태준 형사는 순이의 말에 주목했어요. 젊은 형사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는 영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순이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혐의자로 분류되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폐지 할머니 절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박철수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전문적인 범행으로 보여요. 해당 용의자는 오랫동안 백화점 주변을 맴돌며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울었어요. 자신이 전문 절도범으로 불리는 것을 보니 참담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간 지 사흘이 지나자 순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절도범 할머니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저기 도둑 할머니가 간다. 6천만 원짜리 가방을 훔쳤다면서 폐지 주우면서 그런 짓도 하나 봐. 골목을 지날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순이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평소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슈퍼 사장 김씨 아저씨는 순이가 들어오자 슬쩍 피했고 세탁소 아주머니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폐지 줍는 할머니들도 순이를 멀리했어요. 순이야, 우리랑은 좀 따로 다니자. 사람들이 우리까지 이상하게 볼까봐. 동네 폐지 줍는 할머니들의 리더 격인 영숙이 할머니의 말에 순이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3년 만에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뉴스 봤어요.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35세인 민수는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성격 탓에 실패한 모습을 엄마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엄마는 정말 안 했어. 그런 나쁜 짓 할 엄마가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순이의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아들만큼은 자신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순이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상황도 정말 어려워요. 사업 실패하고 빚도 많고 와이프랑도 관계가 안 좋고 그런데 이제 엄마까지 절도범이라니. 민수야, 엄마는 정말 엄마, 죄송하지만 당분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상황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생기면 제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고. 민수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짐 된 적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다 키웠는데. 순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40년 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엄마 일이 정리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버린 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어린 민수가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외면받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큰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망에 빠진 순이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났어요. 바로 시민단체 정의실현연대의 이정민 변호사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이정민은 작은 체구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정민 변호사예요. 할머니 사건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민은 뉴스를 보고 직접 순이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을 자주 맡아왔고, 이번 사건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느꼈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이정민 변호사의 따뜻한 말에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즉시 사건 파일을 요청했어요. 경찰서에서 받아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컴퓨터 화면에 그날 새벽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러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영상에서 할머니가 나타난 시간이 새벽 4시 2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정민 변호사는 영상의 타임스탬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백화점 측에서 제출한 도난신고 시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방이 사라진 걸 발견한 시간이 오전 7시 30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방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네요. 이정민 변호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백화점의 다른 CCTV 영상들도 요청해서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 백화점 내부 CCTV 영상 중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의 영상이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전이나 기계 고장이 아닌 이상 CCTV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상해요. 특히 명품 매장 근처의 카메라들이 모두 그 시간대에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이 사건에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이정민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제출한 피해 품목 사진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감정받은 결과였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정민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진 가방이라고 제출한 사진 속 가방들이 진품이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품 가방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했는데 사진 속 가방들의 스티치와 금속 부분, 로고의 형태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해요. 아주 정교한 짝퉁이지만 전문가가 보면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백화점 재무 상황을 조사해 봤는데 리젠트 백화점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순이는 이정민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정민의 이메일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변호사님께 리젠트 백화점 사건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보험 사기입니다. 진짜 증거를 원하시면 박철수 보안팀장의 아내를 만나보세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은 이 이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순이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희생당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 큰 기회가 왔어요. 이정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진실을 향한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어요. 이정민 변호사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후 즉시 백화점 박철수 보안팀장의 신상 정보를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박철수의 아내 김미경이 최근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미경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한때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변했어요. 이웃들에 따르면 자주 혼자 중얼거리고 밤늦게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정민은 김미경을 찾아갔어요. 그녀가 다니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미경 씨 맞으신가요? 김미경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손톱은 물어뜯어져 있었고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를 왜? 저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리젠트 백화점 절도 사건에 대해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이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 지금 괴로우시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미경 씨, 억울하게 누명 쓴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은 지금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계십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김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도 한 아이의 엄마였거든요.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하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저를 죽일 거예요. 김미경 씨,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거짓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김미경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백화점 사장 최재호가 함께 꾸민 일이에요. 이정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리젠트 백화점이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최재호 사장이 몇 달 전부터 남편에게 계속 상의했거든요. 그러다가 보험금을 타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금이요? 네. 명품 가방들의 천문학적인 보험을 드러났대요. 그런데 진짜 가방은 이미 몇 달 전에 다른 곳에 팔아버렸어요. 대신 정교한 짝퉁을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김미경의 말을 녹음하며 계속 질문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관련된 건가요? 남편이 희생양을 찾고 있었어요. 누명을 씌울 만한 사람. 그러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매일 백화점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봤대요. 저런 사람이면 완벽하다고 했어요. 김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악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새벽에는 뭐가 있었나요? 남편과 최재호 사장이 짝퉁 가방들을 치우는 작업을 했어요.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서 확인할 때 가방이 없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타날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CCTV 시간을 조작한 거군요. 김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나타난 시간을 가방이 사라진 시간과 맞추려고 CCTV 시간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내부 CCTV는 아예 삭제해버렸고요. 이정민은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김미경은 잠깐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몰래 녹음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트럭에 가방을 싣는 사진도 찍었어요. 이정민의 눈이 휘둥그레져 갔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박철수와 최재호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폐지 할머니를 범인으로 몰면 완벽하다. 누가 그런 할머니 편을 들겠어? 경찰도 귀찮아서 대충 처리하려고 할 거고. CCTV 시간만 잘 맞추면 되겠네. 보험금 20억은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으로 백화점 빚도 갚고 우리도 챙길 거 챙기자고. 이정민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무고한 할머니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김미경 씨,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나요? 더 이상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양심이 견딜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이정민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김태준 형사는 새로운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최재호와 박철수를 긴급 체포했어요. 그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진짜 명품 가방들을 불법 판매한 거래 내역, 보험 사기를 위한 계획서, 심지어 다른 절도 사건들도 조작했다는 증거까지 나왔어요. 박철수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차피 사회에 아무 쓸모 없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악독한 말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어요. 뉴스에서 진실이 보도되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순이 할머니에게 사과하라. 파렴치한 사기범들을 엄벌하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였어요. 순이는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순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민수는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뉴스를 통해 진실을 알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엄마 곁에 있어야 했는데 오히려 등을 돌려버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다 괜찮아. 순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리젠트 백화점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순이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순이를 찾아와 말했어요. 할머니, 법적으로는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백화점이 부도 위기라 현실적으로 1억이 최대치인 것 같아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1억도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평생 폐지 주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하지만 순이가 진짜 기뻐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따뜻해진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사과했어요. 순이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동네 폐지 줍는 할머니들의 반응이었어요. 영숙이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정말 못났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외면했잖아.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살자. 순이는 할머니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돈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순이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을 돕는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순이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진짜 결심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받은 위로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1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 민수와 함께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돈의 절반을 기부하고 싶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민수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거든. 순이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분명 더 있을 거야. 이정민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순이 희망재단을 만들어서 법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며칠 후 순이 희망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어요. 순이의 기부금 5천만 원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감동받은 시민들의 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예인들과 기업인들도 동참했어요. 특히 한 대기업 회장이 10억 원을 기부하며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용기와 선행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순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73세의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폐지나 죽고 사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요. 순이의 말에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절망스럽죠.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을 갖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후 6개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순이 희망 재단을 통해 17명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구제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순이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는 것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한편 리젠트 백화점이 있던 자리에는 특별한 건물이 들어섰어요. 순이 복지센터였습니다. 순이의 남은 위로금 5천만 원과 시민들의 추가 후원으로 만들어진 복지센터였어요. 이곳에서는 매일 무료 급식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맛있는 식사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순이의 따뜻한 인사에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외로운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복지센터 벽에는 순이가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어요. 폐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버려진 듯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이 글귀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힘을 얻어갔습니다. 순이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복지센터로 향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손수레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손수레에는 폐지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 차가운 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이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차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버려진 것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